안녕하세요. 제이슨 스탠리의 우리와 그들의 정치 읽고 있습니다. 제이슨 스탠리가 이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파시즘 정치는 이런 것이다. 그것의 징표를 10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번째는요, 바로 법질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례들은요, 1989년에 5명의 흑인 10대들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백인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나옵니다. 5명의 흑인 10대들이기 때문에 센트럴파크 5라는 이 사건이 미국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1989년인데요.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여러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이들이 바로 미친 부적응자들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사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센트럴파크 5는 결백하고 이미 검찰과 이들을 기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결백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5명은 완전히 무고함이 입증되었고 뉴욕시는 그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2016년도에 재소환됩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이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1989년에 센트럴파크 5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법질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무고함이 밝혀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다짜고짜 사형시키자라고 한 말이 법질서에 대한 헌신이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법질서라는 말 자체를 놀랍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무부 장관 세션스가 한 얘기는 법질서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이 어린 흑인 남성들 5명이 그 존재 자체가 법질서 위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일제 스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제 스탠리는 바로 우리의 저자 제이슨 스탠리의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잡혀간 유태인들을 구하는 영웅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촌은 게슈타포가 남편을 강제 수용소로 데려갔다고 일제 스탠리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일제 스탠리는 그 사촌에게 네 남편 왜 체포됐니? 이렇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전과가 있던 범죄자였기 때문이야. 법정에서 속도 위반 벌금 1번과 다른 교통 범칙금을 1번 낸 적이 있었거든. 그들은 법원이 그 모든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마침내 하고자 한다고 말했어. 전과 기록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이야. 교통 범칙금인데 전과 기록이라니,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통 범칙금 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일제 스탠리는요, 나치 사회복지사로 변장을 하고 작센하우젠의 강제 수용소에 가서요, 죄수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어, 떠나야 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당시의 독일 유태인들이 즉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떠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나오는 얘기는 2016년도에 스위스 얘기입니다. 스위스가 이게 직접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 발안, 국민 투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극우 정당인 스위스 국민당은 스위스에서 이민자를 추방하는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주차 위반 같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스위스 태생의 이민자 2세와 3세 주민들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라고 말하기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까지도 쫓아내겠다. 스위스 학생들이 당시에 조직한 단체인 오페라치온 리베로, 이게 이제 독일어로 자유의 작동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체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 안건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을 그 존재 자체가 범죄자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뭐 말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각 곳에서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너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혹한 처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단 간 언어 편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자와 같은 이런 용어들은 누군가에게 특정 성격을 부여하고 낙인을 찍는 이런 용어는요, 이것 자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겠다, 이 사람에 대한 취급의 편향성을 만들어낸다.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말과 그 사람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뒷자리에 수갑을 차고 백인이 앉아 있다. 그럼 백인들은요, 그 백인을 보고서요, 야,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기 잡혀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흑인이 잡혀가고 있으면은 에이, 저런 범죄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도 있다.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은 범죄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안에 들어갔다 실수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주의 사람들 전체를 범죄자로 부르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야, 이런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 사람이다, 우리의 보호자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폭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백인들이 억압에 맞서 일어서면 그들은 영웅이 된다. 흑인들이 일어설 때 그들은 태생적 야만인으로 되돌아간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볼티모어에서 2015년에 경찰에 의해서 프레디 그레이라는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이 경찰의 잔악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흑인 군중들의 항의 시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닉 스티렐루, 이름이 어렵습니다. 닉 스티렐루라는 사람은 이 볼티모어 시위를 묘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매체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수적인 폭스뉴스에서는 항의 시위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이 안 되고 폭동이라는 단어가 2배 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CNN 항의 시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빈도로 폭동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MSNBC의 경우에는 폭동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도로 항의 시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폭동으로 쓰느냐, 항의 시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각 언론사의 성향이 드러났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죠. 같은 주제를 같은 날에 다루는 각 신문사들의 사설을 비교해 보면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편향된 언어 사용, 이것은 결과적으로는요, 편향된 인식을 낳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스탠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한데 전 세계의 수감 인원의 9%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종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법체제가 작동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수치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이 이 나라를 하나 구성한다 그러면 지구상의 3번째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현재의 미국보다는 2배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흑인들이 수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갈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마약 범죄 수감률, 이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감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미국 흑인들은 점점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점점 더 많이 수감되고 거기다 편향된 인식 때문에 더 많이 수감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성적으로 보면 한 공동체의 범죄율이 특히 높다면은 거기에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이 아편 계열의 마약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펜티넬이라는 진통제죠. 이 진통제가 아편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편 계열 이 마약은요, 흑인이 아니라 백인들이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그러니까 시골의 백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직한 백인 노동자들이 이걸 좀 많이 쓴다고 하네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편 중독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동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그 흑인들이 마약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어떻게든 그냥 잡아넣고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같은 마약 문제에 대해서 백인에 대해서 했던 공감만큼 흑인에게는 못하는 것일까? 참 궁금하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조작적 전문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이비 과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초포식자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던 존 디울리오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론이라고 하네요. 천성적으로 폭력적인 본성을 가진 집단이 있다. 이들이 바로 초포식자. 포식자를 넘어선다는 얘기네요. 초포식자 집단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신체를 훼손하고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이론은 주로 청소년에게 적용이 되고 청소년 중에서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얘는 가르쳐야 소용없으니까 엄하게 처벌해. 이렇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든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만든 디울리오는 사회로 진입하는 초포식자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내 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강력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초포식자 이론은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공적 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19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과 밥 돌이 경쟁을 할 때 이러한 초포식자들에게 누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센턴싱 프로젝트 연구소라는 곳에서 2012년 보고서를 냈는데요. 청소년기 저지른 범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종신형을 사는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1579명이 응답을 했는데 940명이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초포식자 이론은 청소년기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흑인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은 이론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이 이 공적 담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일반인들의 판단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1994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이 삼진아웃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2번의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 일이 아무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된 차에서 잔돈 1달러만 훔치는 정도의 작은 위반도 삼진아웃을 적용해서요. 징역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바꾸자라는 첨언서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첨언서의 내용은 3번째도 강력 범죄인 경우에만 삼진아웃을 시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첨언서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신에 먼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동영상에는 45%가 흑인이 출연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동영상은 25%만 흑인이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이 적게 나오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51%가 청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낮추자, 좀 너무 강력하게 처벌한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흑인이 많은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단지 27%만 청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냐 백인이냐 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확고해서요. 그게 많이 노출되면은 이 법질서의 집행 엄격해야 된다.
라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엄격함의 대상은 결국에는 이 배제된 사람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7장 법질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결과적으로 파시스트들은 법질서를 내세운다. 엄격한 법질서의 대상은 언제나 이 박해받는, 배제되는 그런 소수자들, 그리고 그들, 우리가 아닌 남들, 유색인종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파시스트의 정치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8장에 대한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